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 열광하는 마르코스라는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매혹적인 방식으로 철학적 개념을 전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코스는 마을 중앙 광장에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도토리와 작은 참나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마르코스는 서서히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옛날에 한 작은 숲 속에 작은 도토리, 다코티가 살았습니다. 마르코스는 손짓으로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코티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어떻게 참나무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숲에서 가장 크고 멋진 참나무는 이미 하늘 높이 자라 있었고 다코티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지 궁금했지요. 사람들은 다코티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다코티는 자신의 가까이 있는 작고 조금은 꿰뚫어진 참나무 스톰에게 물었습니다. 스톰, 너는 어떻게 참나무가 되었니? 나는 언제 참나무가 될 수 있을까? 그러자 스톰은 웃으며 말했지요. 나도 처음부터 큰 나무는 아니었어. 나도 너처럼 작은 도토리였지. 중요한 건 자연이 나에게 준 시간과 기회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야. 다코티는 스톰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때 스톰이 덧붙였습니다. 나의 목적은 참나무가 되는 거였어. 그것이 나의 자연적 본질이자 목표였고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어.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본래의 목적이 있는 법이지. 내가 도토리로 태어난 것에는 이유가 있어. 마르코스는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더 깊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코티도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출 때마다 다코티는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다코티는 언젠가 스톰처럼 멋진 참나무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코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르코스는 그날 밤 이야기의 교훈을 정리하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토리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가가,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자리잡은 목적을 찾고 그것을 꽃피우는 것입니다. 다코티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여정입니다. 자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마르코스는 사람들 이목을 사로잡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개념을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후로도 때때로 숲을 산책하며 다코티와 스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인생 목표를 성찰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 윌빌이라는 곳에서 펼쳐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마을의 주민들은 존 스튜어트, 미래 공리주의 철학을 신봉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윌빌에 닥친 위기가 있었으니 바로 시계를 모으는 것으로 유명한 토니 할아버지의 소백, 개에 달하는 시계 컬렉션이 숲속철 독일에 두고 온 것 같다는 신고였습니다. 토니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며 시계들을 수집했는데 이 시계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의 추억이자 역사였던 겁니다. 윌빌의 주민들은 즉시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열리자 두 가지 크게 대립되는 의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숲 속으로 들어가 시계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죠. 토니 할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모든 주민이 힘을 합쳐 시계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의 행복이 전체의 행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토니 할아버지의 행복이 전체 마을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 탐색 작업이 전체 마을에 많은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숲은 꽤 깊고 위험한 지역이었고 철도길 주변은 최근 폭우로 인해 더욱 미끄러웠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마을 전체의 평화를 중요시하며 몇몇 사람만 심지어 전문가들만 참여하도록 해요. 모두의 안전과 마을의 안정이 더 큰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죠.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주민들은 제3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그룹을 조직해 시계를 찾기로 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마을 내 안전과 지원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죠. 이는 모든 주민이 직접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토니 할아버지의 소중한 컬렉션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조사대가 숲속을 샅샅이 뒤진 끝에 드디어 시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니 할아버지는 눈물겹게 감사해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미소에 함께 행복해졌습니다. 그는 시계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며 주민들에게 자신이 시계를 모았던 감동적인 여행담을 들려주었고 그제야 모두가 미처 몰랐던 시계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윌빌 마을의 사건은
단순한 시계 찾기가 아니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끄는 방법에 대한 깊은 고민과 협력을 통해 최대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는 여정이었죠. 미래 이론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실질적이고도 소중한 예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처럼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때로는 각각의 이익을 비교하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민들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공리주의의 실천적 면모를 유머와 함께 재해석한 아주 특별한 일화로 먼 지역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작은 마을에 철학을 전공한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평생을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탐구하며 보냈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파하는 데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는 철학을 쉽게 설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이데아론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코넬리우스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연례 축제에서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한가운데 위치한 커다란 무대에 올라 마을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의 이야기 솜씨가 기대되어 모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렸을 적상상 속 친구들을 기억하시나요? 코넬리우스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보이지도 않고 놀이터에서 만날 수도 없었지만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존재했죠. 그 친구들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친구들이지만 어쩌면 이데아의 세계에서 잠시 우리와 함께한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코넬리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동물원에 갔을 때 공작새를 보았습니다. 날개를 펼쳐 그 화려한 깃털을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답더군요. 그런데 문득 이 깃털의 완벽한 형태는 어디에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플라톤이 말했던 이데아의 세계의 공작새에 완전한 이데아가 존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겠죠? 그는 잠시 문장을 마무리하고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곤 마지막 일화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법 같은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나요? 코넬리우스가 질문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봅시다. 거대한 도서관이 있다고요? 이 도서관에는 세상 모든 것의 완벽한 설명서가 있는데 이건 이데아의 세계와 닮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찾는 모든 질문의 답이 도서관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 도서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덕스러운 세상의 경계를 넘어야만 하죠. 코넬리우스의 이야기는 끝났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데아론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변덕스러운 세계 이면에보다 완전한 이데아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상상이 도서관과 자신의 상상 속 친구들 그리고 공작새의 완벽한 깃털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렇게 그들이 일상 속에 스며들어 언젠가 진정한 암을 향한 여정을 촉진할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코넬리우스는 이 작은 마을에 자신의 철학적 유산을 남긴 듯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한 작은 마을에 소피아라는 호기심 많은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갈증이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소피아는 뛰어난 명성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삶의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웠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을 광장에서 열린 철학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명의 학자와 주민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검토하며 입담을 펼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꽤나 똑똑한 여인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이가 지긋한 한 철학자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피아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물론이죠. 저는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나이든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당신은 많은 것을 읽고 경험했겠죠. 하지만 아테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혜의 광장인 알다시피아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지식을 아우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지요. 소피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지혜의 광장이라뇨? 그곳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철학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답니다. 소피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알다시피아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여러 현대 와장인들을 만나 조언을 구했고 때때로 먼 길을 달려나간 곳에서도 그 실마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끈질긴 탐색 끝에 소피아는 드디어 알다시피아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나무 몇 그루와 잔잔한 연못이 있는 단순한 광장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약간 실망했지만 주위를 둘러싼 고요한 분위기에 이끌려
곧 그곳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피아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알다시피아가 그저 장소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는 깊은 깨달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라는 진리를 체감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오히려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소피아는 그 후 자신의 발견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끝없이 질문하는 삶의 재미를 가르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탐구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소피아는 그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녀의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와 토론이 흐르는 지혜의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피아와 그녀의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얕은 것일 수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진정한 배움과 성장은 바로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탐구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